자, 그 다음에 겸업 있죠. 겸업 땡땡 하시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세 사람이 중개사무소 안에서 하는 일을 크게 나누면 중개업하고 겸업이 있어요. 부칙 포함하여 개업 공인사 모두는 뭘 할 수 있다? 겸업. 가장 기초가 겸업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적으시고, 이게 나중에 문제 푸실 때 함정 체크 하셨는데 끝에 해야 한다 이렇게 틀리게 나오니까 겸업은 할 수 있다. 두 번째, 겸업은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 하는 일이 중개업하고 겸업이면 이 겸업은 뭐가 아니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겸업은 중개업이 아니죠. 겸업에 대한 대가는 중개보수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중개업이 아닌 겸업에 대한 대가는 중개보수 한도 적용이 없다는 말은 합의하여 받을 수 있다. 있으므로 마지막 적으실 게 초과수수에 해당한다.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 지문이니까 요 세 가지 기본 적어 놓으시고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부터 옆에 총설이 나와 있고 옆에 페이지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의 업무 범위 있죠. 겸업 있죠. 땡땡 제한 규정 없다 적으시고, 겸업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14조 업무 나오면 누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공인중개사법에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분사무소 허용하고 겸업 범위는 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에서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은 누구만? 법인만. 법인이 아닌 두 사람은 분사무소 둘 수 없죠?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좀 이따 보시겠지만 부칙은 겸업을 할 수 있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딱 한 개만 못해. 뭐만? 경공매만. 그래서 거기 넷째 줄이 있죠. 양가로 1번에 넷째 줄이 있죠. 뒤에 중개인. 이 책에서 중개인은 항상 부칙입니다.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도 밑줄에 보세요.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업을 제외한다 돼 있죠. 그것만 못해. 그거 빼고 나머지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넘겨보시고 이제. 그래서 매년 시험에 묻는 것이 법인의 업무 범위인가 아닌가 이걸 물어요. 법인은 14조에 있는 만큼만 하고 더 이상 하면 법 위반이 되겠죠. 등록을 하고자 할 때도 14조에 있는 업무만 넣어서 등록 신청해야 등록되지, 14조에 벗어나는 업무를 넣어버리면 등록이 안 되고, 등록한 다음에 14조를 벗어나면 좀 이따 제재가 나오겠지만 임의적,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다. 위반하면 좀 이따가 임의적 등록 취소는 좀 이따가 체크하시면 되고 등록 취소 사유이다. 14조 업무를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중개법인의 겸업 있죠. 에서 1번 상업용 건축물 주택 과로. 옆에 페이지 4번 있나요? 4번도 상업용 건축물 주택 과로. 1번에 임대관리부터 다시 밑줄해 보시고,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할 수 있다 없다? 관리 대행할 때 대행동을, 대행은 내 겁니까 남의 거? 남의 겁니다. 4번에 분양 대행도 대행이죠. 내 게 아니고 남의 걸 대신 분양해 주겠다. 그죠? 자, 일단 함정 체크만 하시면 되니까 1번에 임대 관리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행을 한단 말은 내 게 아니고 남의 거죠. 실제 시험에 최근에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있다. 임대업은 실무로 보시면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가시면 벽이나 전봇대 족붙이나 임대인 본인이 직접 세를 놓겠다고 전화번호 칼로 찢어 가시라고, 그 말은 뭐요? 내 소유 임대사업자 등록한 내가 직접 내 물건을 직접 관리하겠다. 것이 임대업이에요. 우리는 대행만 하지 임대업은 못해요.
두 번째, 분양 대행이든지 관리 대행이든지 할 수 있는 물건은 딱 두 개밖에 없죠.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만 가능하죠. 그러면 두 번째 함정이 관리 대행할 수 있는 것도 상가 주택만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상가 주택이 아닌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임대 관리는 안 돼. 누구는? 법인은. 4번의 분양 대행도 상업용 건축물 주택만 가능하지 토지 분양 대행 할 수 있다. 토지 X. 4번 아니에요? 옆에 페이지 상업용 건축물 주택 분양 대행이죠. 토지 X입니다. 그죠? 이건 이전에 시험 나왔던 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타인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행위는, 이게 핵심이죠. 타인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행위 하면 뭐예요? 분양 대행은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험 두 번 나왔던 것이 상가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나 없나요? 상가 분양 대행 나면 겸업이구나.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금증이다. 분양 대행은 초과소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모 제한은 있나요 없나요? 몇 층 이하, 몇 세대 이하 없죠? 규모 제한 없이 10층 상가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00세대 아파트 분양 대행할 수 있다? 규모 제한은 없어요. 이렇게 함정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밑줄하시고, 부동산이라 되어 있지 토지 이런 말 없죠? 부동산 이퀄 토지 건물 모두죠. 토지 건물 모두에 대하여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있죠? 상담 동그라미. 컨설팅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컨설팅만 할 수 있다. 컨설팅 내용은 토지 건물에 대하여 이용에 관한 상담할 수 있다. 개발에 관한 상담할 수 있다. 거래에 관한 상담할 수 있죠.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상담하는 것이지 이건 함정이 개발업을 법인이 할 수 있다. 개발업 하면 안 되고 거래업을 할 수 있다. 거래에 관한 상담은 하지 임대업이나 매매업처럼 거래업은 안 된다고.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상담 이렇게 나오면 쉬운데 토지 이용에 관하여 상담했다. 건물 이용에 관한 상담, 토지 개발에 관한 상담 이렇게 해도 토지 건물 다 되는 거예요. 부동산 제한받는 것은 위에 있는 관리 대행하고 분양 대행은 부동산이 상업용 건축물 주택 두 가지 딱 제한하고 나머지 안 되지만 상담은 부동산에 대한 상담되어 있으니까 토지 건물 모두에 대해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 누굴 대상으로? 개업 공인사 괄호 중개업 밑줄.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은 누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당연히 중개업은 법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함정이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사만을 대상으로 해야지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한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일 뿐이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표현이 유사히 잘 틀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이죠. 이건 실무로 이야기하면 중개업의 프랜차이즈업입니다. 고구마 부동산 들어보셨어요? 고구마 공인중개사 사무소, 딸기, 토마토, 거기 법인체인데 체인망이야. 고구마 캠 밑에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그런 취지입니다. 본사에서 가맹점 모집하고 매월 그 지역별 중개대상물 매물 정보 같은 내려주고 법 개정 내용이나 정보가 있으면 내려주는 거. 이게 월 10만 원, 20만 원 받는 게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이다. 오로지 개업 공인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좀 이따 보시고 6번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동그라미. 첫째 줄 도배업체 소개, 이사업체 소개 나왔죠? 소개 동그라미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이사업체 소개, 도배업체 소개만 하지 최근 시험에
용역의 제공을 직접 한다. 용역의 제공을 직접 한다. 그 말은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겠다. 그 말 아니야. 제공, 용역업을 한다. 용역에 알선만 하죠. 도배업을 직접 해요. 도배업체 소개만. 운송업을 직접 해요. 소개만 하고 알선만 하지. 용역의 제공, 용역업, 도배업, 운송업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 5가지는 누구 업무라고요?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죠. 법인이 아닌 자는 제한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법인이 아닌 자는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관리 대행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자는 가능하다 그 말이고, 법인이 아닌 자는 토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인이 아닌 자는 개발업 할 수 있다? 있다. 법인이 아닌 자는 이사업체 운영, 도배업체 운영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법인의 업무인가 아닌가를 하셔야 돼. 그 나중에 증을 따시고 올해 개업을 하실 때 법인으로 가겠다 할 때는 14조 업무만 넣어야 돼요. 법인이 아닌 자는 우리는 부칙이 될 일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이면 겸업범위에 제한이 없다. 부칙은 딱 한 개만 못한다 그랬죠. 5번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알선과 대리는 누구는 제외, 부칙은 제외. 첫째 줄에 개업공인사 괄호에 중개인 제외되어 있죠. 중개인 부칙은 겸업을 하여 딱 한 개. 지금 보시는 법원 경매 대상 부동산, 공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업무이면 일체 못한다고 부칙은. 그래서 거기 5번에 개업공인사가 민사집행법 나오면 뒤에 나올 말이 뭐라고요? 경매 동그라미. 국세징수법 나오면 뒤에 공매. 세금 안 내면 압류 들어오죠. 압류한 채로 자산관리공사에 넘겨서 공매 처리한다고. 그러면 경매 공매 업무를 구체적으로 따지면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 1. 권리 분석할 수 있다. 2. 취득에 알선할 수 있다. 3.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다. 있죠.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대리할 수 있죠. 경공매를 쪼개면 이렇게 6가지 쪼개진다고.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대리. 공매 대상 부동산이 똑같이. 이건 중개 개업공인사 중에서 부칙 일체 손을 못 대. 그러면 나중에 다시 배우실 게 넘겨보세요. 이제 넘기시기 전에 밑에 6번 밑에 한 칸 비었나요? 6번 밑에. 자 그러면 공통이 보세요. 법인의 14조 업무는 경공매는 공통이 아니죠. 부칙이 못하니까. 그러면 6번 밑에 1번에서 4번하고 5번 빼야죠. 5번 빼고 6번 몇 가지는? 5가지는 1번에서 4번 6번은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통으로 수행할 수 있다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경공매 업무 빼고 5가지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통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시험에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몇 사람요? 2사람은 법인에게 허용된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부칙 때문에. 부칙은 뭘 못하니까? 경공매 못하니까.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관리 대행할 수 있다.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이건 다 공통이에요. 거기 결론이에요. 그 다음 밑에 겸업에 대한 보수 있죠. 땡땡 다시 한번 적어보시고 초과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에 적으셨듯이 첫째 줄 겸업은 둘째 줄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말 중개 보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적으신 것처럼 초과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재는 셋째 줄에 등록 취소, 둘째 줄 끝에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 받을 수 있다. 밑줄에 놓으시고. 뭐 시험에 거의 다루진 않지만 특수법인 대표 선수 누구? 지역농협은 지금 법인에게 정인의 겸업을 특수법인도 할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특수법인인 지역농협은 지가 마음대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만큼만 해.
농지 매매 교환인 내차 그만큼만 하지 법 규정이 넘는 법인의 겸업은 끝에 할 수 있다 없다? 그 정도 체크 넣으시면 되고 넘기시고. 그래서 한 가지 더 보실 게 경공매 알선 대리업 중에서 밑에 맨 밑에 법원 등록 있나요? 밑줄 하시고 땡땡 몇 페이지 참조? 528페이지 참조. 법원 등록 옆에다가 528페이지 참조. 528페이지 나중에 배우시는데 이 쳐보세요. 전체 경공매를 이렇게 쪼개서 6가지 쪼갤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하고 있는 증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죠. 중개사무소 등록증 걸고 중개업을 한다고. 중개를 하면서 이거 할 수 있고 중개사무소 등록증만 가지고도 여기 겸업 이거 5가지 한다고. 그런데 전체 겸업 중에서 법원 경매이고 대리업 있죠. 법원에서 하는 것이 소송인가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죠. 소송은 분쟁 해결해달라 그 말 아니요? 법원에서 하는 것이 경매인가요? 채권 채무자 간에 빚을 안 갚으니까 해결 좀 해달라 그 말 아니요? 소송 대리는 누가 해요? 변호사, 변론이 필요 없으면 법무사한테 소장을 적어달라 할 수도 있죠. 경매 대리도 원칙은 변호사하고 법무사, 소송 대리처럼 경매도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전에는 경매 대리 업무는 누구만 했다?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가능했다고. 개업공인사 일체에 손을 못 댔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개업공인사 부칙 빼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사도 변호사 법무사처럼 뭐 할 수 있게 되었다. 경매 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할 수 있게 되어도 현재 중개업에 필요한 등록증 가지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법원 등록 있죠.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 나오면 뒤에 나올 말이 뭐라고요? 경매 동그라미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뒤에 대리만 동그라미. 줄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이고 뭐 하고자 한다? 대리하고자 한다면 현재 가게에 있는 증 가지고 안 된다 그랬죠. 따로 쭉 밑줄해 보시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라. 그 말은 경매 대리업을 하려면 별도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어디에서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법원 경매니까 공인중개사법 하면 안 돼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법원에 등록 있나요? 법원 밑에 지방법원장. 여기 울산지방법원장 있죠. 지방법원장에게 대리업을 하겠다고 대리인 등록 신청을 하여 지방법원장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서 갖췄다고 확인해서 뭘 내주면 대리인 등록증을 내주면 그래서 대리인 등록증까지 중개사무소에 걸면 뭐 대리하겠다고 경매 대리하겠다고 지방법원장 명의의 등록증이 가게에 있으면 그때 변호사 법무사처럼 뭐 할 수 있다고 경매 대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럼 보세요. 대리인 등록은 오로지 경매이고 대리할 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가 아닌 공매 권리분석 취득할선 대리인은 공매는 경매가 아니죠. 대리인 등록증이 필요 없다. 그 말은 뭐만 가지고도 중개사무소 등록증 가지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경매 대리할 때만 별도증이 필요하다면 경매지만 권리분석이나 취득할수는 대리가 아니죠. 대리인 등록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경공매 전체 업무 중에서 경매이고 대리인 등록증이니까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만 대리인 등록증이 필요하다. 그걸 나중에 대법원 규칙을 528조에서 매년 한 문제 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셋째 줄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대리인 등록 관련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다. 돼 있죠. 이번 주의할 점은 법원에 등록이 필요한 것은 다시 뭐 할 때만 경매이고 뭐 대리할 때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 대리가 아니면 경매이더라도 권리분석 취득할 수는 대리가 아니죠. 필요가 없고 공매는 경매가 아니죠.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취득할 선 대리업은 뭐가 필요 없다. 등록을 필요하지 않는다.
큰 내용은 아닌데 한 문제 꼭 맞추셔야 돼. 요 법인 의무 있죠. 옆에 페이지 문제. 공인중개사법상 법인 밑줄 겸업할 수 있는 것 몇 조? 14조에 해당되는 걸 골라봐라 그 말이죠. 1번 어디 X, 토지 X, 분양 대행은 상업용 건축물 주택만. 2번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지만 어디 X, 농업용 건축물 안 되고 상업용 건축물 주택만. 3번은 중개업의 경영기법 정보 제공하는데 누구만을 대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이지 공인중개사 X. 4번의 상담은 부동산 개발 상담, 이용 상담, 거래 상담 가능하죠? 답은 4번이고 5번에 도비업체 운영, 이사업체 운영 하면 안 되고 소개, 알선만 하지 운영하면 안 된대. 됐죠? 그 다음에 고용인 땡땡 하시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인은 두어야 한다. 이게 가장 기초 개념. 둘 수 있다. 내가 중개업할 때 필요하면 둘 수 있는 사람이 고용인입니다. 둘 수 있고 둘 때 수제한이 있다 없다? 수제한이 없다. 고용인 수제한 없다. 이게 가장 기초 개념. 법인이면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상법에 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있는 일정 수 이상의 임원을 사원을 두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법인의 사원 임원은 성립 요건에 의해서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개업 공인사 세 사람이 필요하면 나중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인 고용인입니다. 그럼 고용인은 중개업무와 관계 있다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보조하죠. 중개업무와 관계 있나요 없나요?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는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라도 보조하니까 중개업무와 관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중개업무와 관계 있는 것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인 고용인 관계에서 법을 위반하면 다 제재가 뭐다? 업무 정지 대상이다. 여기 기초 개념이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보존에 대하여 뭘 안 했네 위반하면 다 업무 정지. 넘기시면 고용인은 이미 용어 정의할 때 첫째 줄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존 배우셨죠? 이번에 고용인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류에서 1. 고용 의무가 있다 없다? 고용 의무가 없습니다. 전혀 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 의무가 없다. 수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을 받음이 없이 고용할 수 있다. 이번에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 있죠. 간단하게 나오면 그거 시험 나와요. 고용신고 종료 신고. 서식을 먼저 보고 오시죠. 114페이지 가보세요. 서식을 보시면 법조문은 아니지만 서식을 이해하시면 법조문 이해가 더 쉬워요. 지금 서식 제목이 위에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서, 고용신고할 때는 고용신고서를 안에 체크하면 되고 종료신고할 때 종료신고서를 안에 체크하면 되고 밑에 붙어 있는 게 소속의 인장 등록 신고서도 붙어 있죠. 그 말에 인장 등록은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원칙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데 업무 개시 전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서식 보니까 고용 신고와 함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런 개념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내려가시면 내책칸에 신고상 고용인 인적사항 있죠. 인적사항 체크하시고 끝에 우측에 두 칸 보니까 자격증 발급 시도가 있나요? 옆에 자격증 번호가 있나요? 체크 다 하셔야 돼. 누굴 두었다고? 밑에 괄호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돼 있죠. 내가 공인중개사를 고용인으로 신고한다 그러면 소속을 넣어서 신고할 때는 고용신고서 안에 뭘 적어오라고?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증 발급한 시도하고 소속의 자격증 번호를 적어오라고. 그러면 고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누가?
등록관청이 그 자격증 발급한 시도한테 자격 확인 요청한다고. 그러니까 고용신고할 때는 소속의 고용신고할 때는 우리가 자격증 사본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 밑에 칸에 자격증 사본 제출 X 적으시고. 자, 돌아오시고 이제 108페이지 고용관계 종료신고 1. 고용신고 밑줄 땡땡 하시고 업무 개시 전 고용신고는 언제 한다고요? 업무 개시 전 더하기 전자문서 신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하고 전자문서 신고도 가능하다. 그게 결론이에요. 자,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을 뭐 했다? 고용한 경우 사후죠. 소속은 어떤 교육? 소속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가로 묶으시고 중개보존은 어떤 교육? 직무교육 가로 묶으시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죠? 신고해야 한다. 밑줄 절차죠. 신고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말은 절차상 내용 아니야? 생략된 말이 어디에서 정하는? 국토부령 적어 놓으시고 신고해야 한다 밑에 국토부령. 이 경우 신고 앞에 고용 넣으시고 고용신고는 뭐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에 신고할 수 있다. 넷째 줄 외국인이다. 괄호 방금 전에 등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고용신고하는 대상자가 외국인이다. 그러면 외국인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외국인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 없나요? 없으니까 외국인 주어지면 뒤에 나올 말이 어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누구는 가져와라? 외국인. 그 다음에 니은 앞에 소속 공인중개사 괄호 밑에 중개보조원 X 적으시고 기출문제가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해야 한다. 보조원 고용신고한단 말은 처음부터 무자격자입니다 신고했기 때문에 자격 확인 요청 연결될 수가 없다고. 시험이 그렇게 나오니까 틀리게 나온다는 겁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괄호하시고 중개보조원 X 했죠.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방금 전에 서식에 보셨듯이 고용신고산에 뭘 적어가니까 자격증 발급 시도하고 자격증 번호를 적어라. 그만 내가 확인하겠다는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니은 앞에 우리는 뭘 가져갈 필요가 없다. 자격증 사본 제출 X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셋째 줄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 밑줄 이 고용신고 들어온 고용인이 결격사유인지 소속이면 실무교육 받았는지 중개보존이면 직무교육 받았는지 누굴 확인하라고? 누가? 등록관청이.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서식 보셨듯이 디귿 고용신고와 함께 밑줄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 고용신고와 함께 나면 뒤에 의무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2번 고용관계 종료신고 종료 동그라미 밑에 해고 넣으시고 종료신고를 이전에 해고신고라고 했다고. 암기사항 때문에 종료 넣으면 해고구나 땡땡 10일 이내 해열제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 더하기 전자문서 X 고용신고하고 비교해 두시라고. 첫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뭐? 종료된 때 같은 말 해고된 때 종료된 날 같은 말 해고된 날 해열 10일 동그라미 신고해야 한다. 거기는 뒤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그 말 없죠? 구분하시고. 그럼 협회 통보 밑줄 협회 통보는 누가 하는 거요?
등록관청 과로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 밑줄. 어디에 통보하라고? 협회에 통보. 이건 나중에 모아서 한결 사항이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니까 등록관청은 자기 권한을 지역 내에 있는 누구에 관한 사항을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한테 통보하라고? 협회. 그럼 등록관청이 통보하니까 항상 나중에 모아서 암기하셔도 등록관청이 통보하니까 자기 관할 지역 내 누구에 관한 사항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모아서 통보한다고. 고용신고는 누가 한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료신고 누가 한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누가 한 거예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신고 누가 한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그죠? 휴폐업 재개 변경 신고도 누가 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모아서 협회에 통보한다. 암기 사항을 나중에 하셔도. 그 다음에 밑에 제재는 보나마나 고용인 관계니까 다 제재가 뭐다? 고용 신고를 하잖아도 업무정지, 종료 신고하잖아도 업무정지. 밑에 고용인의 업무 범위는 첫째 주 용어 정의할 때 다 배우셨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직접 뭘 할 수 있다고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줄 밑줄 하시고. 그럼 중개 업무란 돼 있죠? 세 가지 밑줄 하시면 되겠네. 셋째 줄에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 계약서 작성 업무를 뭘 한다? 중개 업무를 하고 소속은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죠. 넘기시고. 그럼 중개 보조는 뭘 할 수 없다고? 중개 업무 X죠. 중개 보조는 중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어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둘째 줄처럼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뿐이다. 그죠? 그래서 방금 전에 체크하신 것 다시 둘째 줄에 확인 설명이 들어간다든지 거래 계약서 작성이 들어간다든지 확인 설명서 작성이 어디 들어가면 안 돼요? 중개 보존에 들어가면 안 되고 앞에 종료 판례를 배우신 게 뭐예요? 무자격자가 하면 누굴 말해요? 중개 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말 중개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나면 중개 업무를 했죠. 누가 해야 할 일인데 개업 공인에서 해야 할 일인데 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 계약 작성했다면 무자격자에게 자기 명의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했죠. 자격증, 등록증, 대여 판례가 있었다. 그죠?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밑에 박스 정리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까지는 고용신고 언제까지 한다, 종료신고 언제까지 한다, 전자문서 신고 가능합니다, 소속 고용신고 받으면 확인합니다,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문제 나와요.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면 옆에 111페이지가 나와. 위에 타이틀을 조건을 딱 잘 보셔야 돼. 고용인 괄호, 업무상 괄호, 행위 밑줄. 누가 행위자요? 고용인이고 어떤 행위? 업무상 행위입니다. 업무상 밑에 모든 행위 X입니다. 그러면 행위를 한 고용인이 사고치면 당연히 사고친 고용인 책임이 있겠죠? 업무상 행위였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져라. 뒤에 개업 공인에서 책임. 처음에 이제 모의고사 보실 때는 지금은 3, 4월 달은 단원별 모의고사죠. 진도별. 5월 달부터 5, 6, 7, 8, 9 할 땐 전체 모의고사 아니야? 전체 모의고사를 이제 보시게 돼. 좀 많이 보시면 제 과목만 오후에 오전 수업 끝나고 1시간 반 정도에서 설명을 좀 드릴 부분 있죠. 해설 강의 해드릴 거야. 3, 4월까지 진도를 고사 보시고 5월부터 이제 전체 모의고사 보시면 숫자가 영 없다면 한 몇 명 하면 10명? 10명? 뭐 하여튼 뭐 5월 숫자 보고 분위기 보고 모의고사는 보시는 게 도움 됩니다. 대기는 보신 분들은 그날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2시 반 정도 끝났습니까? 그 정도 하시면 200문제 읽으시면 공부하신 내용이 알고 모르고를 정확하게 체크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 효과 있습니다. 효과 있으니까 뭐 정확하게 알고 푼 문제는 많이 없더라도 기분 나쁘죠. 점수는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뭐 그런 걸 견디 보셔야 돼. 나중에 5월달에 처음 봐봐요. 처음 보는 사람 전체 모의고사 아니요? 미칩니다. 아는 게 없어요. 공부 지금 하고 요만큼 좀 알겠는데 앞뒤 진도 나간 부분 안 한 부분은
못 풀어요. 점수가 안 나와. 어쨌든 뭐 점수가 8월까지는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물론 중개사법에 좀 하신 분들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5월, 6월까지는 과목별로 제 생각에는 그 과목에 주어진 조건을 먼저 읽을 줄 아셔야 돼. 문제 조건을 읽을 줄 아셔야 되듯이 사례형 문제 나오면 문제 읽는 자체가 힘들잖아요. 가벌, 병정까지 나와버리면 무까지 나오면 못 풀고 그걸 계속 읽다 보면 가벌, 병정, 무 이렇게 나오면 그림이 자동적으로 나중에 8, 9월 되면 머리에 떠올라요. 하도 이렇게 가벌 이렇게 걸어서 했기 때문에 여기 떠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조건이 고용인이 행위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모든 행위가 아닙니다. 업무상 행위입니다. 행위자가 누구라고요? 고용인입니다. 모든 행위가 아닙니다. 업무상 행위. 그러면 고용인이 하는 업무상 행위다. 그 말은 술집이면 술집에서 종업원이 하는 업무상 행위는 뭐요? 술 파는 거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뭐예요? 중개 업무겠죠. 누가 해야 할 중개 업무를? 소장이 해야 할 업무를 실장이 대신했다 그 말입니다. 어차피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한 것은 아니죠. 아니어도 실장이 내 일을 도와주다가 사고 쳤다면 내가 책임이 있다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간 경우 누가 사고 쳤어요? 개업공인. 양벌 규정에 따라 소속도 공동책임이 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장이 사고 친 것은 소장만 책임이 있고 실장과 관계없어요. 여기는 실장이 사고 쳤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도와줘 사고 쳤기 때문에 개업공인사 니도 책임져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책임을 묻게 되면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이 줄 아시고 뒤에 간주 규정. 간주 규정은 민법 시간에 본다 배우시죠. 본다.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한 개 더 하면 양벌 규정이 있다. 간주 규정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서 누구한테도 책임을 묻겠다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규정이 간주 규정하고 같은 말 본다.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를 본다 규정은 어떤 사고 쳤을 때 간주 규정이 적용될 것인가. 또 한 개 되어 있는 양벌 규정은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함에 있어서 어떤 사고 친 때 양벌 규정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어떤 책임을 묻게 되는 요거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계약 알선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자, 여기까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이 업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가했다. 고용인 사고 쳤나요? 안 쳤나요? 사고 쳤다 고의 과실이 있죠. 고의 과실에는 고용인에게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법조문 보니까 취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했다. 그럼 당연히 위반행위자가 소속 공인중개사이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증이 있나요 없나요? 법에 따라서 취소 정지 대상이 되죠. 시험에 2번 나왔던 것이 위반행위자가 중개보조원인 경우. 중개보조는 법을 위반할 수 있는데 취소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나 없나요? 보조는 취소 정지가 없죠. 누구는 소속은 되고 당연히
법을 위반한 소속은 취소 대상이면 취소, 정지 대상이면 정지 대상이다. 그러면 뭐 하다가요? 업무상 행위를 하다가 사고 쳤기 때문에 간주 규정에 따라서 네가 직접 고의과실로 손해가 한 것은 아니지만 간주가 되니까, 네가 한 행위로 간주가 되니까 네도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직접 행위자입니까?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자는 야하고 법에 따라서 간주가 되어서 네가 당연히 책임지라 그 말이죠. 이때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고의과실 관계없이 무과실이어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요, 모의고사를 돌려내면 못 맞추고 나옵니다. 보세요.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아닌 사유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다. 일은 누가 했는데요? 고용인이 했는데 고의과실이 있나요 없나요? 없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는 발생됐죠.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보세요. 소장인 내가 책임이 있다 할 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고 할 때는 요건을 꼭 갖춰야 돼. 이를 직접 한 실장의 사고 친 때 그러면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할 때 배우시잖아요. 민법은 개인 간의 일반법이죠. 750조 불법행위 책임 조항이 있다고.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가 불법행위야.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가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게 750조 불법행위 책임이야. 고의과실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네가 책임져라. 이게 민법이야. 그러면 민법은 모든 사람이 적용된다. 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져라 할 때는 뭐가 있을 때요? 고의과실이 있으면 네가 당연히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럼 행위를 했는데 내가 고의과실이 없어. 상대방의 손해 발생되었다고. 예를 들면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했는데 고용인 실장은 정확하게 다 설명했어요. 고의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지에 관한 정보가 제3자로부터 들은 정보가 잘못되었는데 그 정보를 믿고 계약하다 보니까 손해 발생될 수 있죠. 그럼 손해는 발생됐지만 업무상 행위를 한 실장님에게 고의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야, 손해본 사람은 실장 찾아와서 배상을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자에게 행위를 했습니다. 행위 나오고 책임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고의과실이 있어요. 고의과실이 있을 때 네가 배상 책임이 있는데 네한테 배상 능력이 없으면 부동산 간판 보고 들어온 손님이 보호가 안 되니까 네가 직접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실장이 네를 도와주다가 사고 쳤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 따라서 간주 규정에 따라 네도 같이 책임져라고 본다요. 그래서 고용인이 행위자가 반드시 뭐가 있을 때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고용인 고의과실 책임이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 무과실 책임이 있지. 행위자인 고용인이 뭐가 없으면, 여기 고의과실이 없으면 야 책임이 없죠. 둘 다 책임이 없다. 두 번째,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하다가 취소 처분, 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사고 쳤다. 위반 행위자가 소속이면 법에 따라 취소 정지 대상이 되고, 내가 직접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규정에 따라서,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도 취소 정지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죠. 뭘 취소하고? 누구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다. 보조원이 위반 행위한 때는 보조원에게는 취소 정지를 명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도 보조원도 고용인이고 업무상 행위니까 누구 행위로 간주가 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되니까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취소 정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결론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을 묻거나 취소 정지하게 되는 규정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간주 규정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손해배상 책임하고 취소 정지를 묻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함에 있어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도 아니고 취소 정지도 아니고 이 법을 직접 위반한 고용인이 3-3, 1-1 들어보셨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징역형 벌금형을 줄여서 형벌이라 불러요. 여기는 형벌입니까? 요 두 가지 손해배상 책임하고 취소정지는 간주 규정. 고용인이 사고 친 것이 징역형 벌금형인 형벌일 때는 어떤 규정? 양벌이다 그 말은 두 사람 다 그 말이고, 형벌을 주겠다는 것이 양벌이요. 요건 양벌 규정은 용어 정의처럼 물었던 게 소속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과태료하고 양벌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양벌은 오로지 징역형 벌금형인 형벌 사고 친 때만 양벌. 그러면 직접 법을 위반한 고용인은 고소고발 당하겠죠. 검사가 재판 갑시다 공소 제기하면 법원에 재판받으러 왔죠. 판사가 죄질이 나쁘면 징역형 선고할 수도 있죠. 아니면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할 수도 있죠. 그러면 징역형 선고 안면이 있나요 없나요? 결격사유죠. 금고 이상의 실형인 금고형 징역형 선고받으면 감옥 가야죠. 뒤에 나올 말이 뭐예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았다 감옥 간다 그 말이 뭐예요? 집행 종료된 날 3년, 집행 면제된 날 3년,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결격이죠. 아니면 판사가 징역형 때리지 않고 이 법을 위반한 고용인에게 3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선고해도 벌금 나오면 앞에 이 법이죠. 3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몇 년간? 3년간 결격이죠. 재판 끝났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직접 법을 위반한 자는 아니죠. 아니지만 네 가게 실장님이 네 일을 도와주다가 형벌 사고 쳤다면 평소에 직원을 선임하고 사무감독할 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재판해 보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재판해 본 결과 실장관리감독상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형벌 주겠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는 위반 행위자로서 처벌받는 거 아니죠? 과실이 인정되어도 뭐는 없고 징역형은 없고 벌금형을 과한다. 그 양벌 규정 재판받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결국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뭐를 주겠다고? 재판해보는 이유는 실장관리감독상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보자 그 말이죠. 과실이 있으면 벌금형 주겠다 말인데 재판해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평소에 실장 뽑아서 사무감독할 때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과실이 없네. 과실이 없으면 징역형 없고 당연히 벌금형도 없다. 고용인 업무상 행위 조건이 중요하고 그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을 묻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하고 취소정지고 고용인이 사고 친 것이 징역형 벌금이면 간주와 관계없고 어떤 규정? 양벌 규정에 따라서 과실이 있으면 뭘 받고 벌금형, 과실이 없으면 벌금형도 없다. 그럼 여기서 소결론이 뭐예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조건이 붙었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무과실인 경우 조건이 이렇게 나왔어요. 고용인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무과실이 있다. 무과실이어도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는 되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해야 되고 무과실이면 벌금형 과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양벌 규정은 물을 게 두 개예요. 여기는 결격 맞죠? 양벌 규정이나 뜨면 생략된 말이 누가 사고 쳤네? 고용인이 뭐 하다가? 업무상 행위에다가 어떤 사고 쳤네? 징역형 벌금 형벌 사고 쳤네. 이게 생략된 말이에요. 야는 재판 이미 끝났죠? 누구도 재판해서 개업공인중개사 재판해서 처벌하겠다는 게 양벌이에요.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으면 벌금을 받죠. 양벌 규정에 따라서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죠.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 결격 사유인가 아닌가를 묻고 결격 사유겠나요?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것이 결격이라고요. 감옥이 함정 체크를 하셔야 된다니까.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가 3년 되려면 이 법을 직접 위반하여 받은 사람이 3년이야. 여기는 양벌 규정과 위반 행위자로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게 함정이라는 거.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결격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앞에 이거 안 보인다는 거야. 양벌 규정은 위반 행위자가 아니에요. 위반 행위자는 여기이기 때문에 고용인은 결격사유 맞지만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이 법을 직접 위반한 자가 아니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줄이면 양벌 규정은 조지면 그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요. 여기 고용인 재판 먼저 했죠. 만약에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죠. 재판 끝나서 결격사유죠. 여기는 양벌 규정 재판했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과실이 있어요. 벌금형 때리죠. 여기 앞에 300만 원 받았죠. 과실이 있으면 항상 300만 원이다. 항상 과실이 있어서 벌금형 대상이 된다면 고용인과 동일한 금액의 동일한 형량의 벌금형을 때리겠다. 그런 뜻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 300만 원 받아서 끝났고 여기 재판을 따로 하겠다 그 말은 관리 감독성에 과실이 있는 만큼 벌금형 주겠단 말이죠. 과실이 있어서 300만 원 벌금형 때릴 수 있나 없나요? 같은 금이 나올 수 있지만 과실이 적으면 100만 원, 50만 원 벌금 때릴 수 있죠.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있는 만큼 벌금형을 주는 건 맞지만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은 안 돼요. 결격사유 아닙니다. 요게 결론이에요. 쉬었다. 요거 치우지 마시고 쉬었다가 책 보시면 조금 더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쉬었다.